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언어도단, 언어도단.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안 통해.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 말씀이 딱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자성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언어도단, 단이라고 쓰는데요. 언어는 말씀 언의 말씀 도단은 길도의 끈을 단이에요. 말과 언어가 길에서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무 어이없거나 황당해서 할 말이 없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다는 의미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할 말을 잃었다, 말문이 막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일반적인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였던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수천 년 전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경지야.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이 세상으로 나와서 지금은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쓰이게 된 거예요. 그 버스 안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정말 할 말이 없었던 순간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어이없어서 할 말이 없을 때, 두 번째는 너무 감동적이고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말이에요. 결국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것 같아요. 언어도단, 때로는 말이 없는 침묵이 더 많은 걸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허심탄회, 허심탄회.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걸 보며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이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빨간불일 때는 모든 게 멈춰 있고 파란불이 되면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잠깐의 순간이 있잖아요. 빨간불도 파란불도 아닌 그 찰나의 시간이요. 오늘 이야기할 허심탄회라는 말도 바로 그런 순간과 비슷해요. 허심탄회는 허할 허, 마음심, 평평할 탄, 품을 회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훤히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진나라 때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특이했거든요. 당시 사회는 예의와 격식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어요. 모든 사람이 정해진 틀 안에서만 행동해야 했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건 금기시 되었죠. 그런데 완적은 달랐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당황했지만 점점 그의 진솔함에 감동받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완적의 이런 모습을 보고 허심탄회하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신호등 앞에서 매일 기다리면서 느꼈던 답답함의 정체를 알게 된 날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고 화가 나도 웃으면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요.
친구는 그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너 중에서 가장 진짜 같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소등은 가면을 벗어 던질 때 시작된다는 걸요. 허심탄회,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열어 보이는 용기가 바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견위치명, 견위치명.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아침 출근 시간,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더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명. 정장 입은 젊은 직장인이 망설임 없이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는 119에 신고하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오라고 소리쳤죠.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바로 견위치명이에요. 견은 볼견자, 위는 위험할 위자, 치는 이를 치자, 명은 목숨 명자거든요.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죠.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자신의 안위보다는 정의와 도덕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시대의 제나라 이야기예요. 당시 제나라 재상이었던 안영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제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적군이 성문 앞까지 몰려온 거예요. 왕은 겁에 질려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안영은 혼자서라도 성을 지키겠다고 나섰어요. 적이 쏜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와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때 안영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위험을 보고도 목숨을 아끼는 자는 진정한 신하가 아니다. 결국 안영의 용기에 감동받은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제나라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해요. 만약 안영이 그때 자신의 목숨만 생각했다면 제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용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 직장인분은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한 생명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는 자신이 늦을 수도 있고 혹시나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행동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응급처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견위치명의 정신을 보여준 거죠. 할머니는 다행히 무사했고요.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여필종부, 여필종부.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었어요. 한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뭔가 지시하는 거예요. 가방은 이렇게 매라. 핸드폰은 저기 넣어라. 심지어 어느 역에서 내릴지까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내분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여필종부예요. 여자여, 반드시 필, 딸을 종, 남편 부. 말 그대로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요즘 들으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 말의 유래를 알려면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춘추전국 시대, 나라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때 한 나라의 공주가 정치적 결혼으로 적국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고향을 떠나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적이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뿐인 상황에서 그 공주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래야만 그 험난한 궁궐 생활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거든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하철에서 본 부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제가 왜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역에서 그 부부가 내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넘어질 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아내분이 재빠르게 남편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다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저분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선택하고 있었구나. 여필종부라는 말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때로는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시대는 변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은 여전히 소중한 것 같아요. 천신만고, 천신만고.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0층을 걸어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10층쯤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상한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각 층마다 보이는 풍경도 다르고 계단 모양도 조금씩 달라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천신만고예요. 천은 일천을 뜻하고 신은 괴로움과 고통을 말해요. 만은 일만이고 고는 또 다른 고생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가지 괴로움과 10,000가지 고생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현장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불교 경전을 구하러 인도까지 가는 긴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사막에서는 물이 떨어져서 목이 타들어갔고 산에서는 눈보라와 추위에 얼어 죽을 뻔했어요. 도적들을 만나서 목숨이 위험했던 적도 있고 병에 걸려서 혼자 쓰러져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걸어서 인도까지 가서 경전을 구해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현장 스님의 여행을 두고 천신만고를 겪었다고 표현했던 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그런 먼 길을 걸어서 갔다 온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20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문득 깨달았던 게 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한층 한층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현장 스님도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은 힘들었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천신만고라는 말이 단순히 고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고생 끝에 반드시 무언가를 이룬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요. 결국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것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양웅상쟁, 양웅상쟁.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회사에서 큰일이 났다. 아버지가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절친한 동료분이 승진을 위해 아버지를 밀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지내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양웅상쟁이에요. 양은
둘. 웅은 영웅이나 강한 자를 뜻하고 상은 서로, 쟁은 다툰다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하면 두 강한 세력이나 실력자가 서로 맞서 다투는 상황을 말해요.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회사에서 승진을 놓고 경쟁하는 동료들, 같은 분야의 톱스타들, 심지어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것도 양웅상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두고 벌인 치열한 싸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항우와 유방, 이 두 영웅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항우는 타고난 무력과 카리스마로 천하를 호령했고 유방은 뛰어난 전력과 인맥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둘 다 자신이 천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마치 두 마리 호랑이가 한 산에 살 수 없듯이 이 두 영웅은 결국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 했어요. 그 유명한 해야 전투에서 항우가 패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두 영웅이 서로 다투면 결국 하나는 망한다. 고요. 그날 새벽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그 동료분, 두 분 모두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거든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해온 사이였는데 마지막에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모든 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회사를 떠나셨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그 동료분도 승진은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져서 결국 몇 년 뒤에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상처를 입은 셈이죠. 양웅상쟁에서 진짜 승자는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도 있거든요. 각주구검, 각주구검.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그분이 시장에서 파 한 단을 차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1,000원이라고 하니까 800원으로 깎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할머니 요즘 팥값이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작년에도 800원이었는데 왜 올랐다고 그래? 여러분, 세상은 매일 변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각주구검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각주구검은 색일각, 배주, 구할구, 칼검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배에 칼자국을 새겨서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인데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대처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걸 비유할 때 쓰는 말이에요. 마치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배에 새긴 표시만 보고 칼을 찾으려는 것처럼 어리석고 융통성 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 사람 한 명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소중한 칼을 물에 빠뜨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칼을 건져 올리려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칼이 떨어진 자리 배 옆구리에 칼로 금을 그었어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배가 강 건너편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가 새긴 표시 아래로 뛰어들어가서 칼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칼은 찾을 수 없죠. 배는 계속 움직였는데 칼은 처음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계속 예전 방식으로만 하려고 했거든요. 주변에서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고 조언해줘도 아니야, 내가 아는 방법이 맞아 라고 고집 부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뻔했죠.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바뀌었는데 저만 그 자리에 서서 옛날 방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요. 세상은 물처럼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가 과거에 새긴 표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에 맞춰 함께 흘러가야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천려일실, 천려일실.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갈아타려고 하는데 앞에 계신 분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요즘 실수 한번 하면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그런데 말야, 완벽한 사람 없어.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해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1000번을 생각해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는 말, 천려일실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거든요. 천려일실, 이 말은 1000번 생각해도 한 번은 실수한다는 뜻이에요. 천은 1000개, 려는 생각한다는 의미, 일은 하나, 실은 실수를 뜻해요.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매한 사람도 1000번 생각하면 한 번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일득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에 조갈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병법서를 달달 외우고 전쟁에 대해 논할 때는 아버지조차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모든 전략을 꿰쫓고 있다고 자부했죠. 드디어 실전에 나갈 기회가 왔어요. 진나라와의 대규모 전투, 장평대전이었어요. 조괄은 자신만만했어요.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상황을 예측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쏟아졌어요. 날씨는 갑자기 바뀌고 적의 움직임은 책에서 본 것과 달랐어요. 결국 조괄은 40만 대군을 이끌고도 처참하게 패했어요. 자신도 전사하고 말았죠.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도 실전에서는 한 번의 판단 실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 그동안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왔거든요. 실수 한 번 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 실수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구나. 1000번을 생각해도 한 번은 놓칠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완벽함을 추구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천려일실이 주는 진짜 교훈이에요.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저도 이제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감탄고토, 감탄고토.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제 모습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고양이는 맛있는 건 냠냠 먹고 쓴 건 뱉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쓴소리는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정말 웃긴 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무려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딱 4글자로 표현해뒀다는 거예요.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요. 달감, 삼킬 탄, 쓸고, 뱉을 토. 달콤한 건 삼키고 쓴 건 뱉는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기에게 이로운 건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거부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예요. 한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뻔뻔한 인물이었어요. 윗사람이 칭찬하면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꾸지람을 들으면 그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마치 달콤한 음식은 굴걱굴걱 삼키고 쓴 약은 뱉어버리는 것처럼요. 다른 관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감탄고토구나 라고 혀를 찼다고 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 사람이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에도 이런 처세술이 통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길고양이를 보면서 말이에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혹시 저도 달콤한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쓴소리는 피하려고만 했던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정말 성장하려면 때로는 그 쓴맛도 삼켜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진짜 지혜는 달콤함과 쓴맛을 모두 받아들일 줄 아는 데 있다는 걸 그날 길고양이가 가르쳐줬네요. 경거망동, 경거망동.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막 뛰어와서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손을 휘저으며 꽃잎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경거망동이에요. 가벼울 경, 들거, 망령될 망, 움직일 동. 가볍게 들고 망령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걸 말해요. 마치 그 아이가 꽃잎을 잡으려고 무작정 뛰어다닌 것처럼요. 사실 이 말은 조선 중기 때 일어난 실제 사건에서 나온 말이에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한 젊은 무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구가 다시 침입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병사들을 이끌고 바로 출정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그냥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들이었던 거죠. 결국 괜히 백성들만 놀라게 하고 군량미만 낭비한 채 돌아와야 했어요. 그때 조정에서 이 무관을 꾸짖으면서 한 말이 바로 경거망동이었다고 해요. 벚꽃 아래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지원서를 냈어요.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전혀 맞지 않는 분야였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 면접에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창피만 당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겸양지덕, 겸양지덕.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왜 맨날 셀카를 찍을 때마다 각도를 조정하고 또 조정하면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 진짜 너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정말 뜨끔한 말이죠.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겸양지덕이에요. 겸손할 겸, 양보할 양, 갈지, 덕덕. 겸손하고 양보하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진짜 아름다운 품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에 공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공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겸손함과 양보함이야말로 가장 큰 덕이니라. 높은 곳에 있는 나무일수록 바람에 쉽게 부러지지만 낮은 곳의 풀은 바람이 불어도 굽히며 살아남는다. 그때부터 겸양지덕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공자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핸드폰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을까? SNS에 올리는 사진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들, 모든 게 포장된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진짜 저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때로는 창피한 모습도 보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매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구나. 겸양지덕,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오리무중, 오리무중.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젊은 친구, 요즘 길을 많이 잃어버리지? 처음엔 뭔 소린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택시기사였어요.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자꾸 헤맨다는 거예요. 기계가 알려지는 길만 따라가다 보니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박혔어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오리무중이에요. 오는 다섯 오, 리는 거리 리, 무는 안개 무, 중은 가운데 중. 다섯리 거리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는 뜻이죠. 옛날 거리로 치면 다섯리가 대략 2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거리에 안개가 끼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리무중은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거나 갈 길을 모르겠을 때 쓰는 말이에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동방삭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황제에게 간언을 할 때 했던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당시 황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신하들 의견이 제각각이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완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었죠. 그때 동방삭이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께서 지금 처한 상황이 마치 5리에 걸친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랬을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인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버스 아주머니 말이 계속 생각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저도 그때 완전히 오리무중 상태였거든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취업 준비는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진로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고 친구들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었죠. 매일 인터넷으로 채용 공고만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만난 그 아주머니의 한마디가 정말 큰 깨달음을 줬어요. 길을 잃었다고 해서 멈춰서면 안 돼. 일단 한 발짝이라도 내딛어야 안개가 걷히는 법이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았어요. 오리무중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안개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걷히는 법이에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풍전등화, 풍전등화.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 골목 모퉁이에서 떨고 있던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너무 작고 힘없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보였어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마음에 계속 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풍전등화라는 말인데요. 바람 풍자, 앞 전자, 등불 등자, 불화자를 써서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
유리창 하나로만 버티고 있는 촛불 같은 거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위나라 시대에 조비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비가 동생인 조식을 매우 시기했거든요. 조식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는데 형인 조비는 늘 동생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의심했어요. 어느 날 조비가 조식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 재능이 있다면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한 편 지어봐라.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을까요? 조식은 그 순간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을 거예요. 하지만 조식은 침착하게 7걸음을 걸으며 이런 시를 지었어요. 콩을 삶으려고 콩깍지를 태우는데 소단의 콩이 울며 말하네. 원래 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늘 어찌 이리 급하게 나를 삶으려 하는가. 형제가 서로 해치는 것을 콩과 콩깍지로 비유한 명작이었죠. 조비도 이 시를 듣고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그날 밤 골목의 새끼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처음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태였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떨고만 있더라고요. 근데 따뜻한 곳에서 며칠 보살펴주니까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법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등불은 꺼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명제경각, 명제경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낯선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나. 저는 그냥 예의상 네 그렇죠 했는데 할아버지가 손목시계를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늘이 한 번 돌 때마다 우리 생명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10초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는데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자성어가 바로 그 할아버지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명제경각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명은 목숨 명자, 제는 있을 제자, 경은 잠깐 경자, 각은 새길 각자예요. 합쳐서 해석하면 목숨이 잠깐 사이에 있다, 즉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일인데요. 어떤 죄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죄수가 마지막 소원으로 황제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대요. 편지 내용이 정말 간절했어요. 폐하, 제 목숨이 이제 잠깐 사이에 달려 있습니다. 명제경각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황제가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한번 사건을 조사해보라고 명령했대요. 결국 그 죄수는 무죄로 판명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정말 한순간의 차이로 생과 사가 갈린 거죠. 그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저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상사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머릿속은 온통 내일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실수나 하는 내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이 순간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혼난 것도 실수한 것도 결국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명제경각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음 앞의 상황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매일을 조금 더 소중하게 살게 됐거든요. 음풍농월, 음풍농월.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꽃잎 하나하나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제가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구나 싶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거든요. 친구들이 카페에서 수다 떨자고 해도 시간 낭비 같고, 공원에서 산책하자고 해도 그럴 시간에 뭔가 더 생산적인 걸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음풍농월이에요. 음은 읊을 풍은 바람풍, 농은 희롱할 농, 월은 달월이거든요. 바람을 읊고 달을 희롱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희롱한다는 건 장난친다는 의미보다는 즐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죠.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워라밸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주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성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정말 공부벌레였대요. 밤낮 없이 책만 읽고 학문 연구에만 매달렸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자들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가끔은 쉬셔도 되는데요. 그때 주희가 대답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학문만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때로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달빛을 감상하는 여유도 필요하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책상 앞에서만 지내는 스승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그 벚꽃 날리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동안 효율성만 추구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강공원에 갔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강물 흐르는 소리 듣고 하늘 보고 바람 느끼면서 2시간을 보냈거든요. 처음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진짜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불문가지, 불문가지.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으셔서 항상 답답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제 방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요즘 힘들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는 항상 알고 계셨구나.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불문가지라는 말인데요. 불은 아닐 불, 문은 물을 문, 가는 오를 가, 지는 알지예요. 직역하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훤히 알고 있는 상황을 말해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일이라서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이고 표정도 환해졌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평소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팀장님이 오늘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인다면 분명 승진 소식이라도 들었을 거라는 걸 불문가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중국 한나라 때 동중서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할 때 한 말이거든요. 당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자꾸 물어보니까 동중서가 이렇게 답한 거예요. 폐하, 어떤 것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동중서는 황제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줬어요. 하늘이 높고 땅이 낮다는 것,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것.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백성을 사랑하고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도 불문가지의 이치입니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감탄했다고 해요. 정말 현명한 답변이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황제였다면 어땠을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동중서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이치였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사랑이라는 것도 정말 불문가지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서 느꼈어요. 부모의 사랑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알고 계셨고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고 계셨던 거죠. 저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선 다 알고 있었고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불문가지 이치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다는 것, 그런 당연한 것들 말이에요. 교칠지교, 교칠지교.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매일 같은 골목에서 만나는 두 마리가 있거든요. 한 마리가 다치면 다른 한 마리가 꼭 곁에 있고 먹이를 구하러 갈 때도 항상 함께 움직여요. 사람들은 고양이가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두 마리는 정말 달랐어요. 비가 와도 추워도 위험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진짜 우정이 뭔지 알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런 우정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교칠지교예요. 아교 교자, 옷 칠자, 어조사 지, 사귤 교자를 써요. 아교와 옷처럼 끈끈한 교제라는 뜻이거든요. 아교는 동물의 가죽이나 뼈를 우려낸 접착제고 옷은 나무에서 나오는 천연 도료예요. 둘 다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끈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처럼 굳건하고 변치 않는 우정을 교칠지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두 친구 이야기거든요. 한 명은 레이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관포라는 사람이었어요. 레이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관포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 친구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장사를 함께 할 때 레이이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도 관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쟁이라고 레이이를 비난해도 관포는 그냥 친구가 가난해서 그런다고 감싸줬거든요. 전쟁터에서 레이이가 도망쳐도 겁쟁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셔야 해서 죽을 수 없다고 이해해줬어요. 이런 두 사람의 우정을 보고 사람들이 아교와 옷처럼 끈끈하다고 해서 교칠지교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그 길고양이들을 보면서요. 진짜 치고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잘났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못났을 때도, 힘들 때도, 심지어 실수했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거거든요. 저도 한때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곁에 남아준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연락도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는데 그 친구만은 달랐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있어줬어요. 교칠지교는 그런 우정이에요. 손해보더라도 힘들어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순망치한, 순망치한.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회색 고양이가 있거든요. 처음엔 혼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 있더라고요. 둘이 항상 붙어 다니면서 서로 그루밍도 해주고 먹이도 나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회색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검은 고양이는 혼자 남아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뭔가 쓸쓸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순망치한이라는 말이에요.
입술순, 없을망, 이치, 찰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춥다는 뜻이거든요. 얼핏 보면 별 상관없어 보이는 입술과 이빨이지만 사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전죽 시대에 우나라와 괭나라라는 두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두 나라는 이웃이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나라라는 강대국이 괭나라를 침공하겠다고 했어요. 이때 진나라가 우나라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괭나라를 공격할 때 길을 빌려달라고요. 그 대가로 괭나라 땅의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우나라 왕은 고민했어요. 평소 괭나라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이참에 이득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하 중 한 명이 간절하게 말렸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춥다면서요. 괭나라가 우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괭나라가 망하면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나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진나라에게 길을 빌려줬죠. 예상대로 괭나라는 진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나라는 우나라도 공격했어요. 이미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괭나라가 사라졌으니까 우나라는 진나라의 직접적인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우나라도 멸망하고 말았거든요. 그 회색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두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였는지 한 마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 수 있었거든요. 혼자 남은 검은 고양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우나라 왕의 후회하는 마음 같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와 순망치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소중함을 읽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청이불문, 청이불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한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아이가 계속 아빠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아빠, 저기 봐, 강아지가 있어. 아빠, 오늘 급식이 뭔지 알아? 아빠, 나중에 놀이터 갈 거야? 그런데 아빠는 스마트폰만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조용해졌죠. 청이 불문, 들을 청에 이, 아닐 불에 들을 문. 듣고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귀로는 분명히 소리를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치 라디오를 틀어놓고도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내는 것처럼요.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정신은 딴 곳에 가 있는 상황이랄까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시대 노나라에 공자라는 성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선생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공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게 아니다.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 나온 말이 청이불문이에요.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과 진정으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었죠. 그 지하철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상대방이 말할 때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짜 듣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어요. 친구가 저에게 너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네 말 할 차례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는지를요.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청이불문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불치하문,
불치하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는데 옆에 앉은 고등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학생아,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어요. 어떤 분들은 민망해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은 정말 친절하게 할아버지께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 학생아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불치하문이에요. 불은 아닐 불, 치는 부끄러울 치, 하는 아래하, 문은 물을 문자예요. 합치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시대에 공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위나라에 공문자라는 사람이 문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그때 공자가 대답하셨죠. 그 사람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할 뿐 아니라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구시대에는 신분제가 엄격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뭔가를 묻는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런 행동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공문자는 달랐어요.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누구든 겸손하게 물어봤던 거죠. 그날 지하철에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분도 분명 부끄러우셨을 거예요. 손잡벌이라는 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묻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도 그때 깨달았거든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고 가르침은 어디서든 올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거예요.